네, 안녕하세요. 아까 앞서 주제와 3번 주제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아까 봉준호 감독의 괴물 영화에 대한 자료, 여성동화라는 거에서 봉준호 감독이 직접 인터뷰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기 있네요. 고3 때 잠실대교가 보이는 아파트 13층에 살았는데 어느 날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잠실대교 교각에 뭔가 매달렸다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게 됐어요. 괴물을 봤다고 하면 학창시절 본드를 흡입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 정말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춘기 겪었을 멍하니 있는 생각,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헛것을 봤을 수도 있고요. 이거 모티브죠. 네. 그리고 네, 또 이거 뭐야?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기가 주제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있었죠. 그 얘가 이겁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 예인데 개인의 서사가 거대 서사로 중첩돼. 이건 의도된 거지만 의도된 거죠. 시나리오 작가, 감독에 의해서 의도가 됐는데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특징이에요. 영화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박하사탕의 경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은 보셔야지 뭐 이해하시겠지만 이 박하사탕의 경우도 한 개인이 겪은 한국사, 한 개인의 인생사를 쭉 설명하지만 거기에는 한국사가 묻어 있죠. 여러 가지 근대사가, 현대사가 묻어 있겠죠. 그리고 태극기 휘날리며, 그죠? 강지훈 감독의 이것도 역시 개인의, 장동건이랑 원빈의 어떤 형제간의 어떤 개인의 가족사인데 가족사를 막 말하는데 거기에 그쵸, 전쟁, 6.25 전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념적인 거대 서사가. 이런 기법을 뭐 참고하셔도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최종 3번까지의 내용이고요. 4번 그러면 4번 이미지 선택. 그러면 내가 주제를 설정했는데 내 서사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스로 갖고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회화로, 그림으로, 미술로 표현할 것인가 했을 때 주제에 관련된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선택함에 있어서 고려될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제에 관련된 이미지 선택하면서 가장 세련됐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세련된 이미지,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이고 그 이미지가 미학적이고 은유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직접적이지 않고, 예를 들면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설명으로 나중에, 이거는 설명하기 조금 복잡하네요. 그래서 쉬운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하여간에 지금 1번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죠. 주제 설정으로 자연 파괴 어떤, 그쵸, 우리 코끼리, 상아, 동물 학살 문제를 나는 TV에서 봤어. 예를 들면 밀렵, 그죠?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예를 들면 그랬을 때 난 그거를 그리고 주제 사람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싶어 했을 때 코끼리 그려놓고 이미지 선택할 때 코끼리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서 무참히 학살하는 걸, 문제를 얘기할 때 공감하고 싶어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코끼리 코를, 그러니까 코끼리를 그대로 그리면 그대로 그리고 상아 그리고 뭐 죽은 거 그리고 이래 버리면 그냥 바로
노골적이죠. 그냥 어떠한 의미화가 안 돼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은유적이거나 이런 은유성이나 이런 거를 잃게 되죠. 그러면 포스터가 되는 거죠. 예술이라기보단 어떤 포스터가 되는 거죠. 동물학대에 대한 포스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코끼리의 코끼리인지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건 또 간극 조정이 있긴 하지만 하여간 이제 코끼리를 닦을 것이 아니라 코끼리의 특징이 코잖아요. 코끼리 코. 코끼리 코만 그려서 코끼리임을 표현하는 거. 이런 게 어떤 세련된 이미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그죠? 기린을 다 그릴 것이 아니라 기린의 목을 위주로 목 부분을 그린다거나 토끼의 경우는 귀를 그린다거나 예를 들면 사물의 어떤 핵심, 특징 그걸 고려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미지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번 이미지의 핵심과 개념적인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이미지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미가 있죠. 보통 예를 들면 평화는 비둘기 그죠? 비둘기를 보통 평화의 상징으로 보편성이 있죠. 많이들 생각하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자 할 때 그런 보편성도 동시에 고려해서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방사능 로고 예를 들면 로고가 있겠죠. 뭐 원자력 발전 로고가 있잖아요. 원자력 발전 협회나 이런 거에 그거는 보통 사람들이 물론 편리함이 있지만 양면적이긴 하지만 동시에 부정성도 크죠. 리스크도 크죠. 그 위험성이. 그래서 방사능은 표시를 가져왔을 때 물론 이제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보편적으로 부정성이 있어요. 그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그 뭐 설정도 작가가 하긴 하지만 그 보편성 자체도 설정을 뭐 어찌됐건 그래도 부정성이 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선택을 하는 거고요. 이미지 선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미지 선택의 여기 부분 밑에 이미지 선택의 행복이라는 아까 동기에서 1번 동기화 그러니까 동기 모티브 느끼는 과정에서 이제 나는 행복에 대해서 좀 표현해보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행복이라는 동기로 이제 주제화해서 작품을 제작할 때 어떻게 이미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문제죠. 아까 이미지 선택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게 같이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주제화 과정이랑 또 뭐 다 맞물려 있다는 걸 또 연결돼 있다는 거를 또 강조드리고 싶네요. 한 파트만 이렇게 분리된 게 아니라 분리되어 있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 1, 2, 3, 4, 5번이. 그래서 마치 대나무처럼 대나무가 한마디 한마디 끊겼지만 한 나무처럼 지금 제가 강의하는 1, 2, 3, 4, 5번도 각각이지만 하나로 다 연결돼 있어요. 위에 막 넘나들어요 서로. 그러니까 그 지점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복에 관련된 본인의 관점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각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난 행복을 갖고 그림을 그리겠다. 행복을 표현하겠다 할 때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그럼 행복을 할 때 어떻게 그 행복을 이미지화 시킬 거냐 이 문제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마다 아니면 한 개인이라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나는 노을을 볼 때 행복을 느꼈다. 그죠? 아니면 나는 하얀 옷을 입을 때 행복을 느꼈다. 아니면 엄마 미소를 볼 때 행복을 느꼈다. 아니면 술을 마실 때 행복을 느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미대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학생들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행복에
될 때 행복한 이미지를.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러 생각들이 먼저 정보 수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선택된 생각들, 노을을 볼 때, 뭐 하얀 옷을 입을 때, 술을 마실 때, 엄마 미소를 볼 때, 요거에서 이러한 선택된 생각들에서 보편성을 검증해야 돼요. 그 3번 주제화 과정처럼 보편성을 검증해 봐야 돼요. 왜냐면 소통해야 되니까 관객하고. 그랬을 때 노을이나 엄마의 미소는 뭐 다수가 느끼는 행복의 감정이죠. 근데 하얀색 옷을 입을 때나 술을 마실 때는 개인적이거나 특정 소수만이 느낄 수 있어요. 그때 행복감은. 그래서 요거는 보편성이 좀 적겠죠. 이런 걸 선택하셔야 돼요. 작품성으로 가기 위해서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의미화도 돼야 되고 현대미술 영역에 있어서 그랬을 때 그런 과정이 또 거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의미의 이미지를 선택했으면, 예를 들면 노을을 선택했어, 아니면 엄마의 미소를 선택했으면 본인의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면 노을인데 난 붉은 노을도 있고 약간 뭐 보라 노을도 있고 여러 노을이 있어요. 그죠? 노을도 아니면 뭐 빌리디안 아주 주황빛 노을도 있고, 그죠? 노을이 여러 가지죠. 엄마의 미소도 굉장히 엄마가 다양하고 뭐 젊은 엄마가 있을 거고 늙은 엄마가 있을 거고, 그죠?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또 거기에 이제 나타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미지도 선택해야 되고, 그 이미지를 이제 또 다른 이미지를 갖고 와서 구성을 해야 돼요. 화면 구성을. 예를 들면 이미지도 가공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노을인데 행복한데 나는 동시에 행복하지만 해가 지고 어둠이 오는 지점, 어둠이 싫은데 노을이 어둠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만약에 그런 관점을 봤다. 행복하지만, 근데 행복의 끝이다. 앞으로 올 행복의 끝, 행복하지만 행복의 끝이 두렵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노을하고 어떤 그 차가운 어두운 이미지랑 같이 믹싱을 화면에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떤 노을인데 행복인데 어떤 정말 즐거운 행복이 아니라 어떤 두려운 행복, 슬픈 행복, 뭐 이런 쪽으로 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바뀐단 말이죠. 이미지의 연출이나 이미지의 선택에 따라서, 그죠? 다양하게 의미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작가 개인의 생각을. 그러면 그 생각을 이제 관객하고 한번 소통해서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그랬을 때 이제 화면 구성을 하는 단계에서 본인이, 아까 계속 반복이지만 본인이 드러나고자 하는 주제가 이때 이제 다양하게, 예를 들면 노을인데 아까 말했듯이 뭐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점을 알리게 한 어떤 행복이지만 슬픔, 두려움을 잉태한 행복이다라는 거를 표현할 때 그것을 이제 바로 이거 바로 관객이 봤을 때 이거 그렇게 느껴진다라고, 그거만 약간 이거 슬픈 행복이네, 이렇게 마치 리히텐슈타인의 뭐 행복한 눈물처럼 역설적으로 어떤 양면적인 양가성이 있는 것처럼 행복한 눈물처럼 할 때, 표현할 때, 그게 이제 바로 어떤 작가의 딱 고정된 생각이 바로 느껴지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좋네요.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도
행복한데 왜 눈물이 나지? 지점에서 정말 행복하면 눈물이 날 수 있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하게 만들죠. 저 여자가 얼마나 고통이 있었으면 행복해짐에 눈물이 날까? 이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행복하면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는구나.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감상자들이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간극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